41. 신문이 시작되다. 이제 냄비에 버터는 충분했다. 금사는 고기를 굽기만 하면 되었다. 10월 12일에 마리 앙뚜아네트는 최초의 신문을 받기 위해서 대회의실로 호출되었다. 그녀의 맞은편에는 푸키의 탱빌, 에르망, 배석 판사 몇 명의 서기가 앉아 있었지만 그녀의 옆에는 아무도 없었다. 변호인도 보호인도 없이 감시하고 있는 감시병뿐이었다. 그러나 혼자 지내는 몇 주 동안 마리 앙뚜아네트는 전력을 다했다. 위엄은 그녀에게 생각을 요약하는 법, 조리 있게 말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고 또 어떤 때는 차라리 침묵하는 편이 낫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대답 하나하나가 놀라울 정도로 강력하고 신중하고 현명했다. 그녀는 한순간도 마음을 놓지 않았다. 아무리 어리석고 음흉한 질문에도 그녀는 당황하지 않았다. 마지막 순간, 정말 마지막 순간에야 마리 앙뚜아네트는 자신의 이름에 대한 책임을 실감할 수 있었다. 베르사유의 호사스런 홀에서는 완전한 왕비라고 할 수 없었지만 이제 이 어둠침침한 신문실에서는 완전한 왕비가 되어야만 했다. 자신이 대답해야 할 상대는 고발자로 나선 배가 고파 혁명에 뛰어든 초라한 변호사나 재판관으로 분장한 경찰이나 서기가 아니라 단 하나의 현실적인 진정한 재판관, 곧 역사였던 것이다. 언제가 되어야 너는 진짜 너가 될 작정이냐? 라고 절망에 빠진 어머니 마리아 테레지아는 딸에게 편지를 보낸 적이 있었다. 이제 죽음을 목전에 두고 마리 앙뚜아네트는 자기에게 이제까지는 외적으로만 부여되었던 존엄을 스스로 찾았다. 이름이 무엇이냐는 형식적인 대답에 대해서 그녀는 큰 소리로 똑똑하게 대답했다. 웨스트라이 로트링가의 마리 앙뚜아네트 38세 프랑스 국왕의 미망인이라고. 모든 형식을 준수해서 정당한 법 절차를 빠뜨리지 않으려고 푸키의 탱빌은 신문 형식을 그대로 지켜 자신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체포 당시 어디에 살고 있었느냐고 물었다. 비웃는 표정도 없이 마리 앙뚜아네트는 검사에게 자신은 결코 체포당한 것이 아니라 탕플로 옮겨달라는 의회의 청을 받았을 뿐이었노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본격적인 질문과 소추가 시작되었다. 그녀가 혁명 이전에 보헤미아와 헝가리의 왕, 오스트리아 황제를 말합니다. 보헤미아와 헝가리의 왕과 정치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으며 끔찍한 방법으로 백성의 땀의 결정인 프랑스 재정을 자신의 쾌락과 음모를 위해서 부패한 대신들의 동의하에 낭비했으며 오스트리아 황제에게 수백만 금을 보내 자기를 키워준 인민을 공격하려고 했다는 내용이었다. 그녀가 혁명 이후 프랑스에 맞서 음모를 꾸몄으며 외국 밀사와 거래하여 남편이 국왕을 선동해서 거부권을 발동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이런 모든 비난에 대해서 마리 앙뚜아네트는 날카롭게 그리고 강력하게 부인했다. 에르망이 극히 미숙한 주장을 내세움으로써 대화는 활기를 띠었다. 지독한 위장수를 카페에게 가르친 사람은 바로 당신이다. 그 덕택에 그는 선량한 백성들을 그렇게나 오래 기만했던 것이다. 어느 정도 비열하고 악의에 찬 것인지 백성들은 그 정도를 헤아리지 못하고 있었다. 그의 장광설에 마리 앙뚜아네트는 조용히 대답했다. 그렇습니다. 국민은 기만당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끔찍하게. 그러나 그것은 남편이나 내 탓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누가 백성을 기만했다는 것인가? 그런 것에 관심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국민을 기만할 생각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이 모호한 대답에 대해서 에르망은 즉시 반격을 가했다. 그는 지금이야말로 왕비에게 일격을 가해 그녀가 공화국에 적대감을 가졌음을 폭로할 때라고 생각했다. 그렇다면 당신 생각에는 누가 백성을 기만했다는 뜻인가? 그러나 마리 앙뚜아네트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교묘하게 회피했다. 자기는 그런 것은 모른다고 대답했다. 자신의 관심은 백성을 기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계몽시키려고 했던 것뿐이었노라고 대답했다. 에르망은 이 대답이 비꼬는 것임을 눈치채고 이렇게 비난했다. 당신은 내 질문에 대해서 명확한 대답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왕비는 방어의 자세를 헛들어뜨리지 않았다. 그 사람들 이름을 안다면 금방 대답할 수 있을 텐데요. 이 말다툼 뒤에 신문은 다시 계속되었다. 바렌으로의 도피에 대한 경위에 대해서 질문했다. 왕비는 신중히 대답하면서 검사들이 기소로 끌고 가려고 하는 비밀의 것들을 숨겨주었다. 에르망이 고발을 계속하자 그녀는 다시 힘주어 대답했다. 당신은 한순간도 프랑스를 멸망시키려는 시도를 중지한 적이 없었다.
당신은 어떻게 해서든지 통치를 하고 애국자의 시체를 넘어 왕좌에 오를 생각만 했다. 이러한 허풍에 대해서 왕비는 거만하고도 예리한 대답을 했다. 그녀는 자신과 왕은 이미 왕좌에 있었기 때문에 왕좌에 오르고자 하는 생각은 할 필요가 없었으며 단지 프랑스의 행복만을 바랐노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에르망은 더 공격적으로 변했다. 마리 앙뚜아네트가 신중하고 안전한 태도를 무너뜨리지 않았고 공판을 위한 어떤 재료로도 나오지 않자 그는 공소사실을 더욱더 많이 쌓아 올렸다. 그녀가 플랑드르 연대를 취하게 만들고 외국 궁정과 연락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필리츠 조약, 이 필리츠 조약은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이 프랑스 혁명에 무력 행사를 할 용의가 있음을 선언한 조약입니다. 필리츠 조약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그러나 마리 앙뚜아네트는 사실에 맞게 그것을 정정하면서 전쟁 결정을 내린 것은 그녀의 남편이 아니라 국민의회였으며 자기는 연대의 연회가 있었을 때 단 2번 호를 지나갔을 뿐이었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에르망은 가장 위험스러운 질문을 맨 마지막에 남겨두고 있었다. 그 질문은 왕비 자신의 감정을 거역하게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공화국에 반역하게 하는 질문이었다. 국법에 대한 교양문답식 질문이 행해졌다. 당신은 공화국의 군사적 운명에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프랑스 행복만이 내가 다른 무엇보다도 관심을 두는 것입니다. 당신은 백성들의 행복을 위해서 국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그런 질문은 한 사람이 결정 내릴 만한 것이 못됩니다. 당신은 물론 당신 아들이 왕좌를 빼앗긴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국민이 자기의 권리를 찾아 왕권을 분쇄하지만 않았더라면 당신 아들은 왕좌에 올랐을 것이 아닌가? 나는 그의 나라에 이익이 되는 것이라면 아들 때문에 유감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심판사가 잘하지 못하는 것이 보였다. 마리 앙뚜아네트가 그의 나라에 이익이 되는 것이라면 아들 때문에 유감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한 대답은 아주 교묘하고 교활한 것이었다. 왜냐하면 왕비는 소유를 말하는 그의라는 말을 통해서 공화국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공화국의 예심판사 면전에서 프랑스가 자기 아들의 땅이며 소유임을 언명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가장 귀중한 아들의 왕위 계승권을 위험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다. 마지막 논쟁이 끝나자 신문은 급속히 종기를 향해 치닫기 시작했다. 그녀는 공판을 위한 변호인을 지명하겠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마리 앙뚜아네트는 자기는 아는 변호사가 없다고 말하고 자기와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는 한두 사람을 당국에서 지명해 줄 것을 동의했다. 마음속 깊이 그녀는 변호사가 아는 사람이든 낯선 사람이든 아무 상관이 없으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제 와서 옛날 왕비를 변호할 만한 용기가 있는 사람은 프랑스 전체에서 한 사람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었다. 그녀에게 유리한 말을 공개적으로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 사람은 변호인석에서 피고석으로 자리를 바꾸어야만 했다. 외양으로는 합리적인 심리체제가 아직 남아있었다. 이제 형식주의자인 푸키의 탱비는 기소장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그의 펜은 서류 위에서 재빨리 굴러갔다. 매일 산더미처럼 많은 기소장을 쓰다 보면 손이 가벼워지기 마련이다. 이 촌뜨기 법률가는 이런 특별한 사건에서는 무엇인가 사적인 분위기를 첨가하는 것이 의무라고 생각했다. 왕비를 기소하는 것은 루이 왕 만세를 외친 하녀의 목덜미를 잡을 때보다는 훨씬 더 멋지고 비장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기소장을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시작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 서류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명확해졌다. 프랑스의 왕비라고 불렸으나 역사 속에서 영원히 멸시받는 이름으로 지워지지 않는 메살리나, 브루닌트, 브레데군트, 카트린 드 메디시스와 마찬가지로 루이 카페의 미망인 마리 앙뚜아네트 역시 프랑스에 거주하기 시작한 이래 계속 프랑스인들의 채찍, 흡혈귀 노릇을 해왔다. 그러나 프레데군트나 브룬힐트 시대에는 아직 프랑스 왕국이 존재하지도 않았다. 이러한 자그마한 역사적 오류를 범한 뒤 주지할 만한 고발은 계속되었다. 마리 앙뚜아네트가 보헤미아와 헝가리의 왕이라는 남자와 정치적 거래를 하면서 수백만 금을 그에게 주었고 건의 부대의 방탕노래에도 끼어들었으며 내란을 일으키게 했고 외국인의 손에 작전 계획서를 넘겨주었다는 것이었다. 에베르의 고발도 뚫루된 형태로 인용되었다. 그녀는 자연에 거역하여 모든 악과 결탁에서
어머니로서의 자기 위치와 자연의 법칙을 조소하고 제 자식인 루이 샤를과 불륜의 관계를 지속하고도 태연했는데 그 행위는 상상하기도 입에 올리기에도 무서운 행위였다. 새롭고도 놀라운 사실은 그녀가 얼마나 비열하고도 저열하게 자신이 프랑스 백성들에게 당하고 있는지를 글로 인쇄해서 열강에 유포시키려고 했다는 새로운 기소 내용이었다. 부키의 탱빌의 주장에 따르면 마리 앙뚜아네트는 라모트 부인을 위시한 수많은 사람들이 쓴 팸플릿을 퍼뜨렸다는 것이다. 이런 모든 죄의 결과로 마리 앙뚜아네트는 피감시인의 상태에서 피고 자리로 다시 물러나게 되었다는 것이다. 법적인 면에서도 별로 훌륭한 작품이라고 볼 수 없는 이 보고서는 잉크도 채 마르기 전 10월 13일에 변호인 쇼보 라가드르의 손에 넘겨졌고 그는 그것을 들고 곧장 마리 앙뚜아네트에게로 갔다. 피고와 그녀의 변호사는 함께 그 기소장을 읽었다. 그러나 악의의 창 구절에 놀라 전율한 사람은 변호사였다. 신문 뒤 조금이나마 호전될 수도 있다는 것은 이미 기대하지 않았던 마리 앙뚜아네트는 아주 태연했다. 그러나 이 양심적인 법률가는 그렇지 않았다. 안 됩니다. 이렇게 많은 기소장과 보고서를 하룻밤에 읽고서 이 종이의 혼란 속에서 진짜 변호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는 왕비가 사흘 동안만 선고 공판을 연기시킨다면 자기가 자료를 정리하고 증거를 재검토하여 변론의 기초 준비를 하겠노라고 말했다. 누구에게 부탁을 한단 말입니까? 마리 앙뚜아네트가 물었다. 국민공회입니다. 안 돼요. 안 됩니다. 절대로. 그렇지만 하고 쇼브 라가르드는 다그쳤다. 아무 쓸데도 없는 자만심 때문에 이익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에게는 의무가 있습니다. 당신의 생명은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들을 위해서라도 보존해야만 합니다. 아이들이라는 말에 왕비는 양보를 했다. 그녀는 국민공회 의장 앞으로 다음과 같은 편지를 썼다. 시민인 국민공회 의장 귀하, 국민공회가 나의 재판을 맡긴 시민 트롱송과 쇼보가 오늘 처음으로 직무를 위임받았다는 사실에 저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내일 판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짧은 기간 동안에 그 두 사람이 소송 서류를 연구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나는 자식들에게 대해서 그들의 어머니가 완전 무죄임을 입증할 만한 방도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나의 변호인은 사흘간만 유예를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국민공회가 동의해 주기를 나는 희망하는 바입니다. 이 편지를 보면 마리 앙뚜아네트의 정신적 변화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평생토록 형편없는 편지만 썼고 형편없는 외교관에 불과했던 그녀가 이제는 왕비답게 쓰고 책임감 있게 사고하기 시작한 것이다. 무서운 생명의 위험 속에서도 그녀는 국민공회에 탄원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나았다. 그녀는 자기 이름으로 소망한 것이 아니라 제3자의 소망을 받아준 것뿐이었다. 나의 변호인은 사흘간만 유예를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라고, 국민공회가 동의해 주기를 나는 희망하는 바입니다라고 썼을 뿐이다. 나는 그것을 청원합니다라고 하지 않은 것이다. 국민공회는 답신을 보내지 않았다. 왕비의 죽음은 이미 오래전에 결정된 사항인데 무엇 때문에 법정에서의 형식을 요구한단 말인가? 얼음얼음 해봤자 끔찍하기는 마찬가지이다. 다음날 아침 8시에 공판이 시작되었다. 공판이 어떻게 끝이 날지 결과는 불을 보듯 뻔했다. 41. 공판. 콩시 에르즈리에서 보낸 70일은 마리 앙뚜아네트를 늙고 병든 여자로 만들었다. 햇살로부터 차단된 그녀의 눈은 충혈되어 아팠고 입술은 수주일 동안 많은 출혈로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눈에 띌 정도로 창백해졌다. 이제는 피로와 싸워야 했다. 의사는 몇 번이나 강심제를 처방했다. 그러나 그녀는 이제야말로 역사적인 날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오늘이야말로 지쳐서는 안 돼. 법정의 누구에게도 왕비이며 황제의 딸인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어 조소를 당해서는 안 되었다. 지친 육체로부터 이미 쇠잔한 감정으로부터 다시 한번 모든 힘을 이끌어내어야 했다. 이 일만 끝나면 육체는 영원히 긴 휴식을 취할 수 있다. 마리 앙뚜아네트가 아직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 2가지는 의연하게 대답하고 의연하게 죽는 것이었다. 마음속으로 결심을 굳힌 마리 앙뚜아네트는 겉으로도 위험을 보여주면서 재판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오늘 법정에 나타난 여자가 합스부르크가의 딸이며 아무리 폐인이 되었을 망정
왕비임에 틀림없음을 백성들에게 알려주어야 했다. 그녀는 보통 때보다 더 정성스레 희게 센 머리를 손질했다. 풀이 빳빳한 흰 리넨 모자를 쓰고 모자 양쪽에 상중의 베일을 늘어뜨렸다. 프랑스 최후의 국왕 루이 16세의 미망인으로서 마리 앙뚜아네트는 혁명의 법정에 나타날 생각이었다. 8시에 재판관과 배시몬이 대법정에 모여들었다. 로베스 피에르와 동양인인 에르망이 재판장이었고 푸키의 탱빌이 검사였다. 배시몬은 전 후작, 외과의사, 레모네이드 소매상, 음악가, 인쇄업자, 가발 제조업자, 전 사제, 목수 등 여러 계층으로 구성되었다. 공판 진행을 감시하기 위해서 여러 명의 공안위원회 위원이 검사 옆에 자리를 잡았다. 법정은 꽉 찼다. 왕비가 사형대에 서는 것을 보는 기회는 금세기에는 한 번밖에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마리 앙뚜아네트는 태연히 들어와서 조용히 자리에 앉았다. 남편에게는 특별히 팔걸이 의자가 마련되었지만 형편없는 나무 의자만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재판관들도 장엄한 루이 16세의 공개재판 때처럼 국민공회가 뽑은 대표들이 아니고 일상의 생업에 종사하는 배심원에 불과했다. 그들은 이 엄울한 의무를 극히 사무적으로 간단하게 처리했다. 구경꾼들은 그녀의 지치기는 했어도 흐트러지지 않는 얼굴에서 흥분과 불안의 빛을 찾아내려고 했으나 허사였다. 단호한 태도로 그녀는 공판 개정을 기다렸다. 그녀는 침착하게 재판관 쪽을 보고 침착한 태도로 법정을 돌아보며 힘을 집중시켰다. 맨 먼저 푸키의 탱빌이 일어나서 기소장을 낭독했다. 왕비는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이 비난에 대해서는 전부 다 알고 있었다. 그 전날 변호사와 그 내용을 하나하나 검토했기 때문이다. 극히 준엄한 탄핵이 가해졌으나 그녀는 한 번도 머리를 치켜들지 않았다. 그녀의 손가락은 마치 피아노를 치는 것처럼 의자의 팔걸이 위에 무심히 놓여 있을 뿐이었다. 그 다음으로 41명의 증인이 연달아 등장했다. 그들은 미워하지 않고 겁내지 않고 모든 진실을 진술하겠다고 선서했다. 재판이 서둘러 열렸기 때문에 가엾은 푸기의 탱빌은 이 며칠 동안 정신없이 바빴다. 금방 마담 롤랑을 위시한 수백 명의 지롱드파의 차례가 되었다. 여러 가지 범죄 사실이 아무런 시간적 논리적 관련도 없이 마구 제기되었다. 증인들은 베르사유의 10월 6일 사건에 대해서 진술하다가 파리에서의 8월 10일 사건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혁명 전의 사건을 이야기하다가 혁명 동안에 일어난 일을 말하기도 했다. 그들의 진술은 대개가 쓸모없는 것들이었고 그 중에는 아주 우스꽝스러운 것들도 있었다. 예를 들면 하녀 밀로의 증언이 바로 그런 것으로서 그녀는 왕비가 오빠한테 2억의 돈을 보냈다고 1788년에 쿠아니 공작이 어떤 사람한테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했다. 우스꽝스러운 것은 마리 앙뚜아네트가 오를레안 공을 살해하기 위해서 항상 2자루의 피스톨을 휴대했다는 이야기였다. 왕비가 발행한 엄을 봤다는 증인도 둘이나 있었지만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하지를 못했다. 마리 앙뚜아네트가 스위스 근위병의 사령관에게 보냈다는 당신의 스위스 군인들을 완전히 믿어도 좋을까요? 필요한 경우에 용감히 싸워줄까요? 라는 편지도 손에 넣을 수 없었다. 마리 앙뚜아네트가 쓴 편지는 단 한 장도 제출되지 못했고 탕플에서 압수돼 봉인된 그녀의 소유품을 넣은 보따리 속에서도 그녀에게 불리한 물건은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 머리카락은 남편과 아이들의 것이었고 작은 초상화는 랑발 공작 부인과 그녀의 어린 시절 친구인 햇셈 다름슈타트 백작 부인을 그린 것이었다. 수첩에 적힌 이름은 그녀의 세탁부와 의사의 이름뿐이었다. 기소에 필요할 만한 것은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검사는 몇 번씩이나 일반적인 죄상으로 되돌아가는 수밖에 없었다. 왕비도 이번에는 준비가 되어 있어서 예심 때보다는 더 확실하게, 더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었다. 문답은 다음과 같이 전개되었다. 당신은 소 트리아농을 개축하고 가구를 들여놓고 연회를 열고 여신처럼 지냈는데 그 돈은 어디서 난 것인가? 그 비용을 위한 준비금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 준비금은 상당한 액수였겠군. 소 트리아농은 그액의 돈이 필요했을 테니 말이요. 소 트리아농에 그액의 돈이 필요했다는 것은 옳은 말씀입니다. 내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이 든 것 같습니다. 점점 끌려 들어가서 비용이 늘어났습니다. 그 모든 일을 분명하게 하고 넘어가는 것은 그 누구보다도 내가 더 원하는 바입니다.
당신이 맨 처음 라모트 부인을 만난 것은 트리아농에서의 일이죠. 그 사람을 만난 일은 없습니다. 악명 높은 목걸이 사건으로 그녀는 당신의 희생자가 되지 않았는가? 그럴 리 없습니다. 나는 그녀를 모르니까요. 그러면 그녀를 알았다는 것을 끝내 부인하는 건가? 나는 전부 다 부인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진실을 말해왔고 앞으로도 진실을 말할 것입니다. 아직 희망이 남아있다면 마리 앙투아네트는 희망을 버리지 않아도 좋을 정도였다. 정의는 대부분이 전혀 쓸모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녀가 두려워하던 사람들 중에서 누구 하나 정말로 불리한 증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다. 그녀의 반격은 점점 더 강력해졌다. 검사가 그녀에게 그녀의 그러한 영향력으로 전 국왕을 마음대로 움직였다고 말하자 그녀는 말했다. 조언하는 것과 행동하도록 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일입니다. 공판 진행 중에 재판장이 그녀의 진술은 아이의 말과 상반된다고 지적하자 그녀는 경멸하듯이 말했다. 8살 난 아이에게 듣고 싶은 말을 전부 대답하도록 하는 것은 아주 쉽지요. 정말 위험한 질문이 나오면 그녀는 주의 깊게 모릅니다. 기억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회피했다. 그래서 에르망은 단 한 번도 그녀에게 명백한 허위를 말하게 한다든가 모순을 말하게 하는 계가를 올릴 수 없었다. 오랜 시간 동안 긴장해서 귀를 기울였으나 청중들은 한 번도 분노의 소리를 외치거나 악의에 찬 행동을 보이거나 애국심에 불타는 박수갈채를 보낸 적이 없었다. 공판은 공허하게 천천히 그리고 별 볼 일 없이 진행되었다. 탄핵의 양상을 뒤집어 엎기 위해서는 너무나도 결정적인 정언이 나와야 될 시간이었다. 에베르는 근친상간이라는 무서운 죄를 들고 나와 그런 센세이션을 일으키려고 했다. 그는 앞으로 나왔다. 단호하고 확신에 찬 태도로 그는 큰 소리로 터무니없는 비난을 되풀이했다. 그러나 그는 잠시 후 도저히 믿을 수 없이 이 비난이 역시 믿기지 않는다는 인상만을 준 채 법정 안의 그 누구도 분노의 외침을 외쳐 이 못된 어머니, 사람도 아닌 어머니에게 혐오의 마음을 일으키게 하지 못했음을 깨달았다. 모두 묵묵히 창백하게 당황한 듯이 앉아있을 뿐이었다. 그래서 가련한 이 남자는 다른 특별한 심리적 정치적 해석을 들고 나서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이 바보는 말했다. 이 범죄적 향락은 쾌락에 대한 욕구 때문이 아니고 이 어린아이의 육체적인 힘을 소진시키려는 정치적인 의도에서 나온 것입니다. 미망인 카페는 아들이 언젠가 왕위에 오를 것을 생각하고 이런 계획으로 아이의 행동 방법을 지배하는 권리를 확보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이런 세계사적 망발에 청중은 놀랄 만큼 조용하기만 했다. 마리 앙투아네트는 대답하지도 않고 경멸하듯이 에베르에게서 눈을 돌렸다. 그 바보가 중국어로라도 떠드는 것처럼 그녀는 무관심하게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의연하게 꼼짝 않고 앉아 있었다. 재판장 에르망도 이 고발을 전혀 못 들은 채 했다. 그는 중상당한 어머니에게 무슨 대답할 말이 있느냐고 묻는 것조차 잊고 말았다. 그는 근친상간의 고발이 모든 청중, 특히 여자들에게 불쾌한 인상을 주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급히 이 곤란한 고발을 무시했다. 그러나 그때 불행히도 배심원 한 사람이 간섭을 하면서 재판장에게 주의를 환기시켰다. 재판장, 시민 에베르가 그녀와 그 아들 사이에 일어났다고 주장하는 사건에 관해서 피고가 의견을 진술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유의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렇게 되자 재판장도 더 이상 피할 수가 없었다. 그는 하는 수 없이 감정의 내심 거역하며 피고에게 질문했다. 마리 앙투아네트는 자신 있게 벌떡머리를 들고 큰 소리로 말할 수 없이 경멸스러운 태도로 대답했다. 이때 피고는 극히 마음의 동요를 일으켰던 것 같다라고 보통 때는 매우 무관심했던 모니테르지가 보도를 하기도 했다. 내가 대답하지 않은 것은 어머니에 대한 그런 비난에 대답하는 것을 자연히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모든 어머니들에게 묻고자 합니다. 사실 지하에서의 소란스런 항의, 강한 동료가 법정을 휩쓸고 갔다. 여자 노동자, 생선장수 여자, 뜨개질하면서 듣던 여자들은 숨소리마저 죽였다. 신비로운 연대 감정으로 이 한 여자와 더불어 여자 전체가 모욕당하고 있음을 느꼈다. 재판장은 입을 다물었고 호기심 많은 배심원들도 눈을 내리감았다. 모략을 당한 여인의 목소리에 담긴 비통한 분노의 어조가 전체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말없이 에베르는 정인석에서 물러났다. 자신의 행위를 자랑스럽게 만들지도 못한 채 그의 비난이 최악의 사태에 있는 왕비를 도와서 위대한 도덕적 승리를 가져다 준 결과가 되었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 그리고 그 자신도 깨달았다. 그녀를 욕보이려는 심사가 반대로 그녀를 높이 치켜 올리고 만세임이었다. 그날 밤 사건을 난 로베스피에르는 에베르에 대한 분노를 누를 수가 없었다. 큰소리치는 민중 선동가들 중에서 오직 한 사람의 정치적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그는 아직 9살도 채 되지 않은 소년이 불안이나 죄의식으로 진술한 어머니에 대한 이 바보스러운 탄핵을 세상에 들고 나온다는 것이 얼마나 미치광이 같은 어리석은 짓인가를 깨달았다. 에베르라는 이 바보는 이라고 그는 화를 내며 친구들에게 말했다. 그녀에게 또 한 번 승리를 안겨주고 말았다. 로베스피에르는 이미 이 야비한 친구에게는 짜증이 나 있었다. 에베르는 품위 없는 선동과 터무니없는 행동으로 그의 신성한 사업에 먹칠을 했던 것이다. 이날 그는 마음속으로 그 오점을 말살시키기로 결심했다. 에베르가 마리 앙뚜아네트에게 던진 돌은 그 자신에게 돌아와 치명타가 되었다. 그 몇 달 뒤에는 그도 같은 수레를 타고 같은 길을 가게 된다. 그러나 그의 태도는 그녀처럼 훌륭하지 못했고 너무도 의기소침했으므로 친구 롱생은 이렇게 외쳤다. 행동해야 할 때 그렇게도 떠들더니 이젠 죽는 거나 배우도록 해라. 마리 앙뚜아네트는 자신의 승리를 직감했다. 그러나 그녀는 방청석에서 놀랄만한 소리를 들었다. 굉장히 오만하군. 그래서 그녀는 변호인에게 물었다. 답변하는 방법이 너무 오만하지 않은지요? 그러나 변호인은 그녀를 안심시켰다. 마담, 끝까지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그 다음 날도 마리 앙뚜아네트는 싸우지 않으면 안 되었다. 심리는 질질 끌었다. 방청을 하는 사람도 관계자도 모두 지쳤다. 그러나 그녀는 출혈로 지치고 쉬는 시간에 한 접시의 수프밖에 먹지 않았으나 태도나 정신은 힘에 넘치고 의연했다. 그 모든 정신력을 상상해 보십시오라고 그녀의 변호사는 자신의 회상록에 쓰고 있다. 그렇게도 오랜 끔찍한 개정시간의 긴장을 견디기 위해서 왕비에게는 대단한 정신력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둔 무대 위에서 잔인한 적과 싸우면서 자신에게 던진 거물을 피하고 확실한 태도, 바른 절도를 지켜 비굴하게 처신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첫날에는 15시간 동안 싸웠다. 이튿날도 12시간 이상이 지났어야 간신히 재판장은 신문이 끝났음을 선언하고 죄과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더 할 말이 없는가 하고 물었다. 자각하게 된 마리 앙뚜아네트는 이렇게 대답했다. 어제 나는 증인들이 누구인지 알지도 못했고 그들이 내게 무슨 말을 할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 아무도 내게 불리한 사실을 지적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나 자신이 루이 16세의 아내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 따라서 남편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말밖에 이야기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자 푸키의 탱빌이 일어나서 총괄적으로 기소 사유를 설명했다. 할당된 두 사람의 변호사는 극히 무성의하게 반박했을 뿐이다. 아마도 루이 16세의 변호사가 너무나 열심히 왕의 편을 든 결과 단두대 처형이 요구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했던 것 같다. 그래서 그들은 왕비의 무죄를 주장하기보다는 백성들의 관용에 호소하는 편을 택했다. 재판장 에르망이 배시문에게 유죄 여부를 묻기 전에 마리 앙뚜아네트는 법정에서 퇴장당해 재판장과 배시문만이 남게 되었다. 뻔한 소리가 끝난 다음 재판장 에르망은 명백하고 객관성이 충분하지 않은 수백 가지의 죄상은 전부 배제하고 모든 질문을 간단한 형태로 정리했다. 즉, 마리 앙뚜아네트를 기소한 것은 프랑스 국민이다. 왜냐하면 5년 전부터 일어난 모든 정치적인 사건이 그녀를 반대하는 정언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배시문에게 4가지 질문을 했다. 첫째, 공화국의 적인 외국 열강에 대해서 자금 운조를 중개했고 프랑스 영토의 침입을 승인했고 그들의 군사적 승리를 지원하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음모를 계획하고 쌍방이 양해를 했다는 사실은 증명이 된 것인가? 둘째, 오스트리아의 마리 앙뚜아네트, 미망인 카페는 이런 음모에 관여하고 이런 양해를 인정했다는 죄를 졌는가? 셋째, 내란을 선동하기 위한 공모, 모반이 행해졌다는 사실은 증명되었는가? 넷째, 오스트리아의 마리 앙뚜아네트, 루이 카페의 미망인이
이 모반에 관여한 죄를 인정할 수 있는가? 배심원들은 묵묵히 일어나서 옆방으로 옮겨갔다. 이미 한밤중이었다. 사람들 때문에 더워진 법정 안에는 촛불이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도 역시 촛불과 함께 긴장과 호기심으로 전율하고 있었다. 중간 질문. 배심원들은 법률상 어떠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것인가? 재판장은 최후의 제안 중에서 재판이 내포하는 정치적 장식을 일체 배제하고 여러 가지 죄상을 실질적으로는 단 하나로 묶었다. 배심원들이 질문을 받은 것은 마리 앙뚜아네트가 자연에 거역하는 탕녀, 근친상간한 여자, 낭비가 심한 여자인가 아닌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전 왕비가 외국과 손을 잡고 적군의 승리와 국내의 봉기를 원하고 그것을 촉진시킨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밝히는 것뿐이었다. 마리 앙뚜아네트는 법적인 의미에서 이런 범죄에 책임이 있고 유죄라고 보아야 하는가? 이런 양날의 칼과 같은 질문에는 이중으로 대답하는 수밖에 도리가 없다. 물론 마리 앙뚜아네트는 공화국의 의미에서는 유죄일 수밖에 없다. 그녀가 늘 외국과 손을 잡았던 것은 부정할 수 없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다. 그녀는 프랑스 군대의 공격 계획을 오스트리아 대사에게 넘겨주었기 때문에 기소장에서처럼 사실 반역죄를 범한 것이다. 자기 남편의 왕위와 자유를 회복시키려는 수단이면 합법이든 비합법이든 가리지 않고 어떤 수단이라도 무조건 이용했고 개발했으며 그럴 생각도 다분했다. 따라서 기소는 정당하다. 그러나 증거가 없다. 이것이 재판상의 약점이다. 지금은 마리 앙뚜아네트가 공화국에 대한 반역죄를 범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기록이 세상에 알려져 출판되었다. 비인의 기록 창고와 페르시아의 유품 속에서 발견된 것이다. 그러나 이 재판은 1793년 10월 16일에 파리에서 행해졌기 때문에 그 당시로는 이들 기록은 전혀 검사의 손에 들어가지 못했다. 실제로 범한 반역죄의 유효한 증거는 재판 전체를 통틀어 단 하나도 배심원에게 제출되지 못했다. 이런 까닭에 성실하고 공평한 배심원단이라면 극히 당황했을 것이다. 본능에 따르면 12명의 공화주의자들은 무조건 마리 앙뚜아네트에게 유죄를 선고해야 하는 처지였다. 이 여자가 공화국의 불구 대천지 원수이며 아들 때문에 왕권을 완전한 형태로 찾으려고 했다는 것은 그들 중 누구도 도대체 의심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글자 그대로 정의는 왕비 쪽에 있었다. 사실의 입증만이 모자랄 뿐이다. 공화주의자로서는 왕비를 유죄로 간주해도 좋으나 선사한 배심원으로서는 입증된 죄 이외에는 인정할 수 없는 법을 지켜야 했다. 그러나 다행히도 이들 소시민들은 내적 양심의 갈등을 느끼지 않아도 좋았다. 그것은 국민공회가 공평한 판결을 전혀 요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국민공회가 그들을 뽑은 것이 아니라 국가의 위험한 여자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도록 불러 모은 것뿐이었다. 그들은 마리 앙뚜아네트의 목을 인도하거나 자신들의 목을 내놓는 것,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만 했다. 따라서 12명의 배심원들은 형식을 위해서 토론할 뿐이었다. 토론을 질질 끌면서 심사숙고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실은 이미 전부 결정이 난 것의 형식을 갖추기 위한 행위일 뿐이었다. 새벽 4시에 배심원들은 묵묵히 법정으로 돌아왔다. 죽음과도 같은 고요가 그들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었다. 배심원들은 마리 앙뚜아네트에게 전원 일치의 유죄 판결을 선언했다. 재판장 에르망은 방청객에게 찬성의 시위는 피해달라고 경고했다. 한밤중도 지났으므로 남아있는 사람들은 적었다. 대개는 지쳐서 집으로 돌아갔다. 마리 앙뚜아네트가 이끌려 들어왔다. 이틀 동안 아침 8시부터 계속 싸워온 그녀였지만 아직 지쳐 떨어질 권리는 없었다. 배심원의 표결이 낭독되었다. 부키의 탱빌은 사형을 구형했고 만장일치로 승인되었다. 재판장은 그녀에게 이의가 있느냐고 물었다. 마리 앙뚜아네트는 꼼짝도 하지 않고 극히 태연하게 배심원들의 말과 판결에 귀를 기울였다. 그녀는 불안, 분노, 약한 기색을 조금도 보이지 않았다. 재판장의 질문에 그녀는 말없이 부인하는 표시로 머리를 저었을 뿐이었다. 돌아보지도 않았고 다른 사람들의 얼굴을 쳐다보지도 않은 채 그녀는 정적만이 감도는 법정을 나와 계단을 내려갔다. 그녀는 삶과 사람들에게 는들머리가 났으며 이런 고통이 이젠 끝장날이라는 데 깊이 만족했다. 이제는 최후의 순간을 잘 견디는 일만이 남아있었다. 지치고 약해진 눈이
어둠침침한 복도에서 한순간 시력을 잃었던 것 같다. 다리는 계단을 찾을 수가 없었다. 그녀는 머뭇거리며 비틀거렸다. 넘어지기 직전 감시장교인 더빈 중위가 부축해주려고 팔을 내밀었다. 그는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도 물을 한 잔 가져다 주는 용기를 보인 인물이었다. 그는 죽음을 선고받은 여자를 부축하면서 모자를 벗어 손에 들었기 때문에 다른 한 감시병에게 지적을 당했다. 그러자 중위는 이렇게 대답했다. 쓰러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뿐이다. 건전한 이성의 소유자라면 거기에 다른 이유가 없다는 것을 이해할 것이다. 만약 왕비가 쓰러졌더라면 사람들은 음모니 반역이니 하고 떠들어댔을 것이다. 판결 뒤에 두 사람의 왕비 변호인은 체포되었다. 그리고는 왕비가 몰래 무슨 쪽지라도 전해주지 않았나 몸을 수색했다. 한심스러운 법률과 근성이었다. 검사들은 무덤 일보 직전에선 이 여자의 강렬한 열정을 두려워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불행과 염려의 주인공, 피를 쏟고 지쳐있는 여자는 이런 쓸모없는 짓들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 조용히 그리고 태연하게 그녀는 감옥으로 돌아갔다. 이제 그녀의 생명은 물리적인 시간으로나 헤아릴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 작은 방 안의 책상 위에는 두 자루의 촛불이 타고 있었다.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에게 영원한 밤 이전의 하룻밤을 어두움 속에서 보내지 않도록 배려해준 마지막 은혜였다. 지나칠 정도로 신중한 간수 역시 오늘은 그녀의 청을 거절하지 않았다. 마리 앙뚜아네트는 편지를 쓸 종이와 잉크를 요구했다. 최후의 음울한 고독 속에서 그녀는 자기를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또 한 번 말을 전하고 싶었다. 간수가 잉크와 펜과 접힌 종이를 한 장 가져다 주었다. 창살을 친 창에서 아침 햇살이 비치기 시작하는 동안 마리 앙뚜아네트는 마지막 힘을 다해 최후의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괴테는 죽음의 직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멋진 말을 했다. 인생의 최후에서 이미 각오를 한 사람의 머릿속에는 전에는 도저히 불가능했던 생각이 떠오른다. 그것은 하늘의 영과도 같은 것으로서 과거의 산봉우리 위에서 빛을 내려보내고 있다. 죽음을 선고받은 왕비의 편지에도 이러한 신비로운 작별의 햇살이 빛나고 있었다. 신우이며 이제는 자기 아이들의 보호자가 된 마담 엘리자베스에게 이별의 편지를 쓰던 그 순간처럼 마리 앙뚜아네트의 영혼이 그렇게 강렬하고도 결연한 태도를 보여준 적은 일찍이 없었다. 감옥의 초라한 책상 위에서 쓰인 이 편지는 트리아농의 도금한 책상에서 흐트러진 필적으로 썼던 어떤 편지보다도 확실하고 단호하고 거의 남성적인 필지로 쓰였다. 언어는 훨씬 더 순수했고 담겨진 감정도 솔직했다. 마치 죽음이 일으킨 내면의 폭풍우가 불안한 검은 구름을 깨끗이 휩쓸어 날려버린 것과도 같았다. 비극적인 이 여인은 숙명적으로 오랫동안 구름 속에 숨겨져 자기 마음속 깊은 곳을 들여다보지 못하고 지내왔던 것이다. 마리 앙투아네트는 이렇게 썼다. 사랑하는 시누이, 이것이 당신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입니다. 나는 지금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범죄자들에게 가하는 치욕적인 죽음의 선고가 아니라 당신의 오빠를 다시 만나볼 수 있는 선고입니다. 그분은 결백합니다. 나도 최후의 순간에 그분과 마찬가지로 처신하기를 바라고 있어요. 양심에 거리낄 것이 없는 사람은 모두 그렇겠지만 나는 극히 평온합니다. 불쌍한 아이들을 남기고 가는 것이 정말이지 마음에 걸리는군요. 당신도 알다시피 나는 아이들만을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심지가 곱고 마음씨가 좋은 신우, 당신을 위해서도 나는 살아왔습니다. 우리와 함께 지내려는 다정한 마음씨로 모든 것을 희생해온 당신을 남겨두고 떠나게 되다니. 재판의 변론을 통해서 나는 내 딸이 당신과 떨어져 있다는 것을 비로소 알았습니다. 아, 불쌍한 어린 것. 그 아이한테는 편지를 쓰지 않으려고 합니다. 쓰더라도 전해주지 않을 테니까요. 이 편지가 당신에게 전해질지조차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나의 이 편지에 의한 축복을 전해주세요. 아이들이 자란 뒤에 당신을 만나 당신의 착한 마음씨를 접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기 주장을 지키고 의무를 다하는 것이야말로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 고든 심지를 가지고 신뢰하고 화합하면 행복해지리라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딸은 연상이므로 누나로서 풍부한 경험과 아름다운 마음씨로 동생에게 충고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들은 누나에게 우정에서 우러나오는 염려와 봉사의 태도를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두 아이가 어떤 처지에 놓이더라도 서로 도우면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음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이 우리를 본보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괴로움 가운데서도 우리들의 우정은 얼마나 많은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행복이란 친구와 함께 그것을 나누어 가질 때 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족 말고 어디에서 아름답고 내적인 친구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아들이 아버지의 마지막 말을 절대로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훗날을 경계하기 위해서 되풀이하면 우리들의 죽음에 복수할 생각은 절대로 하지 말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을 크게 아프게 하는 것을 당신에게 이야기하지 않으면 안 되겠군요. 나는 아이가 당신을 괴롭게 했음을 압니다. 그를 용서해 주세요. 그 아이는 아직 어리니까요. 그리고 아이들을 강압하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니까요. 언젠가 그 아이가 당신의 사랑과 부드러운 마음씨의 가치를 받아들여 서로를 이해하게 되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당신에게 이제 나의 최후의 생각을 털어놓아야겠습니다. 재판이 시작될 때부터 편지를 쓰고 싶었지만 쓸 수도 없었거니와 재판이 너무나도 빨리 진행되는 통에 그럴 만한 시간도 없었습니다. 나는 로마 가톨릭의 사도적인 신앙을 품고 죽습니다. 그것은 내가 성장해왔고 내가 잘 아는 조상들의 신앙입니다. 이곳에서는 어떤 종교적인 위안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이곳에 내 종교의 사제가 계실지조차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런 분이 내가 있는 이 장소에 오신다는 것은 극히 위험한 일이지요. 나는 살아오면서 내가 범한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 용서받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옛날부터 그래 오신 것처럼 나의 마지막 기도를 들어주시고 동정과 사랑으로 나의 영혼을 받아들여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가 주었던 모든 괴로움을 용서해 주기를 나는 모든 사람, 특히 사랑하는 신우 당신께 기도합니다. 나는 내게 고통을 주었던 나의 모든 적들의 죄악을 모두 용서합니다. 나는 이제 형제 자매에게 안녕을 구하려고 합니다. 내게는 벗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과 영원히 헤어져야 한다는 생각과 그들의 고통에 대한 생각이야말로 내가 지금 죽으면서도 떨쳐버릴 수 없는 가장 큰 괴로움입니다. 내가 최후의 순간까지도 그들을 생각했었다는 것만이라도 그들이 알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 다정한 신우. 이 편지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잊지 마세요. 불쌍한 아이들과 당신을 온 마음을 다해서 포옹합니다. 당신과 아이들과 영원히 헤어져야 하는 일은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안녕히, 안녕히. 이제는 종교적인 의무만이 남아 있습니다. 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자유로운 사람이 아니므로 아마 사제 한 사람을 임의로 데려오겠지요. 그러나 나는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것이고 전혀 낯선 사람처럼 행동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편지가 갑자기 끊어졌다. 인사말도 서명도 없이. 아마 편지를 쓰다가 피로가 엄습했을 것이다. 책상 위에는 초 두 자루가 아직도 활활 타오르고 있었을 것이다. 아마도 그 불꽃이 여기 지금 살아있는 사람보다도 더 오래 살아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어둠 속에서 쓴 이 편지는 마담 엘리자베스의 손에는 들어가지 못했다. 마리 앙뚜아네타는 형리가 들어오기 직전에 간수 보어에게 그 편지를 신우이에게 전해줄 것을 부탁했다. 보어는 그녀에게 편지지와 펜을 줄 만한 인정은 있었지만 허가 없이 이 편지를 전해줄 만한 용기는 없었다. 남의 머리가 베어지는 것을 많이 보면 볼수록 자기 머리에 대해서는 더 겁이 나게 마련이다. 그래서 그녀는 왕비의 편지를 규칙대로 검사 푸키의 탱빌에게 넘겨주었고 검사는 편지에 도장을 찍어 보관했다. 2년 뒤 콩시 에리즈리의 수많은 사람을 단두대로 보낸 마차를 푸키에 자신이 타야 했을 때 이 쪽지는 이미 사라진 뒤였다. 정말 보잘것없는 남자 크루트와 한 사람을 빼놓고는 이 세상의 그 누구도 그런 편지가 있으리라고는 상상하지도 알지도 못했다. 별 지위도 머리도 없는 이 의원은 로베스 피에르가 체포된 뒤에 국민공회로부터 그가 남겨놓은 문서를 정리해서 발간하라는 요청을 받았다. 그러나 남학신 제조업자에 불과했던 이 남자의 머릿속에서 공적인 비밀 문서들을 손에 넣기만 한다면 굉장한 권력을 쥐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번개처럼 스치고 지나갔다. 왜냐하면 의원들이 전에는 자기에게 아는 체도 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극히 저자세가 되어 보잘것없는 자신에게 아첨을 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는 로베스 피에르에게 보낸 편지를 돌려달라며 어리석기 거지없는 약속들을 마구 했다. 수단 좋은 그 장사꾼은 이상한 편지들을 댈 수 있는 대로 많이 서랍에 모아두기만 하면 수지가 맞으리라는 것을 곧 깨달았다. 그는 혼란을 틈타서
혁명재판소 서류 일체를 주머니에 쑤셔 넣고는 그것을 미끼로 장사를 했다. 그러나 그 기회에 우연히 손에 넣은 마리 앙뚜아네트의 편지만은 교활하게도 보관했다. 이런 어지러운 판국의 바람이 다시 한번 휘몰아쳐서 이 귀중한 비밀문서를 써먹게 될지 누가 안담? 그는 20년 동안 이 약탈물을 숨겨두었다. 그런데 정말 바람이 다시 불었던 것이다. 부르봉가의 인물 루이 18세가 프랑스 국왕이 되자 그의 형인 루이 16세의 처형에 동의했던 사람들의 모가지가 위태로워졌다. 잘 보이기 위해서 쿠르투아는 멋진 편지를 써서 자기가 구한 마리 앙투아네트의 편지를 루이 18세에게 편지로 보냈다. 그러나 이런 악랄한 개교는 그에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했다. 쿠르투아 역시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추방되었다. 어쨌든 편지는 빛을 보게 되었다. 왕비가 쓴 그 아름다운 이별의 편지는 쓰인 지 21년이 지난 뒤에야 빛을 보게 된 것이다. 그러나 때는 이미 늦었다. 마리 앙뚜아네트가 죽음의 순간에 작별의 말을 보내려고 했던 사람들은 거의 그녀의 뒤를 따라 세상을 떠난 뒤였다. 마담 엘리자베스는 기요틴에서 죽었고 아들은 탕풀에서 죽었는지 혹은 그때도 낯선 이름을 써가며 신분을 알지도 못한 채 자신과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 채 세상을 방황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오늘날까지도 진실은 알 수가 없다. 페르센 역시 사랑에 찬 인사말을 보지 못했다. 편지에는 그의 이름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다. 그러나 내게는 벗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과 영원히 헤어져야 한다는 생각과 그들의 고통에 대한 생각이야말로 내가 지금 죽으면서도 떨쳐버릴 수 없는 가장 큰 괴로움입니다. 이 감동적인 말은 그에게 하는 말이 아니고 무엇일까? 의문은 마리 앙뚜아네트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제일 귀중한 사람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못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그녀는 애인이 언젠가는 이 글귀를 읽어 자신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변치 않는 영원한 헌신 속에서 그를 생각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를 바랐던 것이다. 마지막 순간에 그를 곁에 두고 싶어 했던 마리 앙뚜아네트의 소망을 느끼기라도 했던 것처럼 죽음의 소식을 들은 그의 일기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적혀 있다. 정말 신비한 텔레파시였다. 그녀가 아무런 위안도 없이 함께 이야기를 나눌 만한 사람도 한 사람 곁에 없이 최후의 순간에 홀로 있어야만 했다는 사실은 나의 모든 고통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고통이다. 그녀가 그 무서운 고독 속에서 그를 생각했듯이 그 역시 그 순간에 그녀를 생각했다. 먼 거리와 몇 겹의 장벽으로 막혀 있어 다른 한쪽을 보지도 듣지도 못하면서도 두 사람의 영혼은 같은 순간에 같은 소망을 가졌다. 시간과 공간을 넘어 그의 생각과 그녀의 생각은 키스하는 입술과 입술처럼 마주치고 있었다. 마리 앙뚜아네트는 펜을 놓았다. 모든 사람에게 마지막 인사를 남기는 가장 괴로운 일도 이젠 지나갔다. 몇 분만 누워 쉬면서 정신을 가다듬기만 하면 되었다. 이 세상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은 거의 없었다. 단 한 가지 남은 일은 죽는 일, 훌륭하게 죽는 일 뿐이었다.